290. 6장. 다시 주류로 돌아왔다가 다시 빠져나오기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은 제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새로운 학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291. 고등교육의 장점을 한국에 도입하고 아이비리그 명문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그의 계획에 제가 잘 맞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중심 역할을 하려고 했죠. 그는 제게 동료 부교수들보다 더 높은 급여를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진작에 정교수가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결정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이는 비생산적이었습니다. 조 총장은 학제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넓은 사무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인 글로벌 콜라보라는 여름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경희대는 펜실바니아 대학교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예일대, 프린스턴대, 펜실바니아대 등 유수의 교수들을 초빙했습니다. 짧은 몇 달 동안 저는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내 인맥과 한국 관료사회에서 검증된 능력을 살려 경희대를 국제적인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제가 직면한 정치적 장애물의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부 성공하기도 했지만 총장의 강압에 의한 외국인 영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대학 내 교수진의 저항과 미국 시스템에서 저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낮은 수준의 방해로 인해 궁극적으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경희대에서 8년을 버티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92. 경희대학교에서 처음 2년은 영어과 도종일 교수님이 신설한 교양과정인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마지막 4년은 유일하게 부교수직을 제의한 국제대학에서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정교수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6년 동안 불필요한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총장 고문, 학제간 연구소장,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경희대가 펜실바니아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학제간 연구소를 위한 큰 방을 제공받았지만 직원이나 가구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자금 지원 요청은 모두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관리자들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후마니타스 대학의 학장도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손이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장은 제가 뭔가 큰 일을 하길 원했지만 말 그대로 불가능했어요. 조금씩 제 책임이 박탈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협업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 취소되었고 변경 사유에 대해 통보받은 적도 없으며 심지어 제 지위 변경에 대한 서면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로 사장의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행정부와 거의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한 상황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들이 제 역할을 질투했거나 외부인이 갑자기 들어온 것에 불만을 가졌을 수도. 293. 있습니다. 아니면 대학 외부, 심지어 미국에서도 제 역할을 제한하라는 명시적인 명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그 무렵에는 더 이상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있는 것에 꽤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 3월부터 하루 종일 서재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가끔 다른 교수님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희대에 온 것을 매우 반가워하고 저에게서 경희대의 평화와 인문학에 대한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제 행동에 심각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몰두했고 기사와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8년간의 심리적 공백기 끝에
다시 학술적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전근대식이 일본과 중국 소설에 관한 책 원고를 도움을 받아 완전히 수정해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간했습니다. 또한 한국 작가 박지원의 소설을 번역한 원고를 수정해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사라리우, 세러루가 편집을 도와주었고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멜리사 피노, 멀리서 피노라는 사려 깊은 여성도 편집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흔들리는 294 와중에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신문에 매달, 심지어 매주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글들 중 상당수가 널리 읽혔고 그 과정에서 비록 주류에서 인정받거나 아시아학 관련 학회에 초청받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활동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처럼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택한 길은 일반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가질 수 없었을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 인생 경험과 한국 문화와의 만남을 담은 책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는 컬트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저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2012년이 되자 저는 전례 없이 많은 NGO 단체, 기업, 기타 조직으로부터 강연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노암 촘스키 등 유명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 과제를 다룬 또 다른 책의 원고를 썼습니다. 2013년 대선에 맞춰 출간된 이 책은 잘 쓰여졌지만 큰 히트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저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95. 이 책은 저를 언론계의 먹이사슬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2013년 봄에 국내 3대 신문사인 동아일보의 칼럼니스트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짧은 기간 동안 저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주류 인사처럼 대접받았습니다. 그 후 2013년 가을에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발행되는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극도로 보수적인 신문사라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저는 한국을 이해하는 미국인으로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의 정점은 2014년 봄부터 2019년 1월까지 중앙일보의 상임 칼럼니스트로 위촉된 것이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에 대해 효과적인 글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제 사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 작품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쓴 글을 기꺼이 게재해주는 저널도 있었죠. 무엇보다도 저는 기업 스폰서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관련성 있는 기사를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절친한 친구인 왕선택 YTN 기자에게 한국인이 모르는 대한민국의 편집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 기자는 한국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전문 기자로서 제 글을 폭넓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296. 재구성했고 2014년 최고의 출판사인 21세기 북스 데스티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8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사가 제게 마땅히 받아야 할 인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차원의 인지도에 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어로 된 두 번째 책을 출간하고 조선일보에 이어 중앙일보에 기고자로 선정되면서 한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지자 경희대학교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위원회에 초대받았고 조인원 총장에게 조언을 해주고 연설문을 편집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죠. 더 이상 완전히 봉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012년 10월 프린스턴과 예일대를 방문해 고전문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마이클 가렛 고등연구소 부소장 등 다양한 인사들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죠. 예일대 서부 캠퍼스 부총장을 만났고 그는 한국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싱가포르 캠퍼스에 취업하려는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예일대의 여러 교수진들과 활발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중국사를 가르치는 친구 마이클 푸엣을 설득해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경희대에 방문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와 존 트리트 예일대 일본문학과 함께 강연을 했고 그 인연으로 1년간 객원 교수로 초빙받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제가 가진 영향력은 297.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몇 번의 큰 성공을 거둔 순간도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종신재직이나 큰 수입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울 시내에 살던 시절은 제 인생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고 아내는 고려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과정에서 공부에 열중하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기존 학과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테뉴어 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년간 경희대에서 근무한 기간은 테뉴어 트랙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가 출간한 2권의 책도 테뉴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04년부터 테뉴어 트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들이 제 약한 지위를 마음껏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2년에 학계를 영원히 떠났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교수직을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수라는 주류의 정의로 돌아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았다면 경희대 교수라는 직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298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고 결국 제 삶과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대학 행정부는 학과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멀리 수원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국문과에서는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였죠. 많은 한국인들은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동료들과는 달리 여전히 종신재직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10년 만에 다시 테뉴어 트랙을 시작할 수 있었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최대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여러 친절한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국제대학에 입학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제가 이 프로그램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으며 교수진도 애초에 저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인문학 배경을 가진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죠. 교수진 대부분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경제학 교수들이었고 저는 그들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었어요.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 사회, 특히 한국계 기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우 유능한 학생들과 함께했고 사무실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학과 교수들과는 친하지 않았고 그들의 수능주의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위상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류에 다시 합류하려는 시도가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대학에서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교육 방식과 시대의 주요 이슈에 299. 대한 교수진의 완전한 침묵이 불안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을 대하는 교수진의 태도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노동자들의 처지에 점점 더 동정심을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대학이 점점 더 위기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경희대에서 8년을 지내다 보니 다른 교수님들과 교류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도 없고 학문적 중요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학술지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어떤 부서보다 제 역할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미 2016년 가을, 저는 경희대 학교를 떠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희대의 국제교류 발전에서 배제되어 강의와 논문 채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학문적이지 않은 저술 활동과 아시아 연구소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학과에서 지시한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는 이유로 학과에서는 결국 재계약을 기우 없이 미뤘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거의 1년 만인 2012년 2월 18일 경희대 설립자 조영식 선생이 별세하면서 경희대 문화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영식 선생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임종하는 순간에도 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의지가 강했던 그는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며 경희대 학교를 일궈냈습니다.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지원, 환경과 세계, 평화에 대한 헌신이라는 강한 전통을 가진 학교라는 점이 저를 300 매료시켰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경희대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조영식 선생은 병상에 누워 계셨고 저는 도서관에서 읽은 책과 아들인 조인원 총장과의 교류를 통해 그의 사상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의 지도교수로 일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전임 조영식 총장에 의해 승진한 교수들과 고위 행정관들은 세계 평화에 대한 그의 비전을 공유했고 저를 지지했습니다. 또 다른 세력은 출판물 발간 등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고 대학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조영식 선배가 돌아가신 뒤에는 SSCI 논문과 강의량 증가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경희대 학교는 시장의 힘에 의해 변화하고 있었고 익숙하지 않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저 또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점점 더 배움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붕괴에 대한 인식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벽에 인류 멸종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제 가치관을 빠르게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이 되자 기후변화가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도 기후변화에 대해 글을 쓰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부의 부패가 심각해져 조치를 취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제 전체가 투자 301 은행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되고 있었죠. 경제가 왜곡되고 기후가 파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SSCI 저널 논문을 쓰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의 집중과 미디어의 죽음은 저를 2001년에 느꼈던 것과 거의 같은 위기 모두에 빠뜨렸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가졌던 짧은 휴가가 끝났고 저는 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일상적인 대화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안보와 외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기후변화, 부의 집중,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오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술지 논문에 집중할 수 없었고 대학에서는 의미 없는 현대 사회와 관련된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승진이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1년 경희대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정교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희대에는 저보다 논문 편수가 적지만 정교수가 된 교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은 7년 동안 부교수에 머물렀습니다. 2017년에 재계약 심사를 받았을 때 승진이 아니라 부교수 자격으로 5년을 더 주기 위한 심사, 학과에서는 제가 재계약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들이 요구한 정확한 수의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사기였죠. 302. 6개월 동안 정교수 임용은커녕 계약 연장 여부도 불투명했습니다. 결국 계약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권의 책을 포함한 제 출판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새로 부임한 조교수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언제 한 학기를 안식년으로 쉬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출판물이 밀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년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즉 출판물을 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고 그 과정이 합법적인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분명히 이런 말을 강요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위 교수진이 저를 싫어했는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저를 괴롭히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희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 건강과 건강이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졌어요. 학장님께 제가 겪고 있는 신경학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학장님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한양대학교 의사가 학장님께 보낸 편지에 제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장은 저를 만나서 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커녕 편지를 받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무처 직원을 통해 학장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303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규급여의 3분의 1을 반납하면 한 학기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학장의 활동과 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저를 힘들게 하려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장이 다른 교수진들과 함께 저에 대한 요구의 타당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조차 거부한 것은 다른 교수진들의 요구와는 분명히 달랐던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너무 강압적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시스템에 맞서 싸울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학장의 격려로 제가 기획하고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후변화 강좌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폭넓게 토론할 수 있도록 계획한 이 강좌는 우리 대학은 물론
한국에서도 유일무이한 강좌였습니다. 또한 화석연료회사와 다른 이익단체들이 전문가들을 매수하여 기후변화를 어떻게 과소평가했는지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2017년 9월 첫 수업에 총 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경희대에서 6년 동안 강의하면서 학부 수업이 첫날부터 만석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 매우 미스터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수강생이 10명, 304 이상 모이지 않으면 수업이 취소되고 월급이 300만원 삭감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제가 가르칠 수 없는 수업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계약 위반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조사 끝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대학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교수들에게 비밀로 유지됨 특정 수업은 필수 과목으로 다른 수업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은 교수 1명당 1년에 4과목이 아닌 5과목을 가르치도록 요구해 강의 과잉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제 수업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 중 상당수가 경제학 수업이나 다른 새로운 필수 과목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수업에 대한 수요 부족은 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학과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먼저 이 모든 과정이 계약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친근한 태도를 유지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경제학은 선택 과목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교수진과 회의를 열어 이 새로운 교육 305 규정과 기후변화를 부전공으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런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경희대가 영리기업으로 전락해 교수들에게 더 많은 수업을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적은 지적 콘텐츠로 강요하고 학생들에게는 취업을 원하면 어쩔 수 없다며 더 높은 등록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가르치는 일이나 지적인 추구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학과장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런 의사를 밝혔지만 몇 주 후에 학과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죠. 저는 한국의 엘리트 대학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못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대 교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방면에서 경희를 도울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을 포함한 평범한 아이들이 대학 전반, 특히 교수들로부터 자신의 미래와 우선순위에 대해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전쟁, 기후변화, 부의 집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죠. 저는 미국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는 교수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류 사회로 복구하기 위한 7년간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다른 방향, 즉 급진적인 비판을 향해 306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서에서는 누구와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7년이 되자 저는 경제와 정치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급진적으로 비판적인 뉴스 매체에서 얻고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뉴욕타임스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2007년에는 종종 정보를 얻기 위해 뉴욕타임스를 찾아보곤 했지만 2017년에는 말 그대로 뉴욕타임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것과 같은 경제 및 문화 비평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심오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분석이 단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열렬한 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많은 주장은 전적으로 정확하고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에만 해도 미국 정부에서 일할 수 있고 2014년쯤에는 저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런 일은 거의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일하는 것조차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경희대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데에는 건강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999년 7월에 종양으로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경 대전에서 왼손에 힘이 빠지고 307. 가끔씩 몸의 왼쪽이 저리는 마치 발이 잠든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무슨 문제인지 문의했더니 예상되는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MRI를 찍어볼 것을 제안했지만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겨울 싱가포르 새 캠퍼스에서 가르칠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예일대 학교를 방문했을 때 몸의 왼쪽 전체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고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실 신경학적 증상은 단기간에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사소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매스 제너럴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청구되었지만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운동 조절 능력에 분명한 퇴행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옷을 입는데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귀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타이핑 속도가 느려졌고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옷을 잡아당길 때 넘어질까 봐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나중에는 잠을 잘 못 자고 귀가 울려서 오랫동안 누워 308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었고 교수님들은 제가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수원 캠퍼스로 가는 고된 통학은 점점 더 실증이 났습니다. 수면 부족과 컨디션 문제도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단순히 그곳의 문화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내가 이전보다 더 짜증을 내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도 18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지 않았다면 심리적 부담은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패턴이 나빠지고 귀가 울리는 것이 괴롭힘의 결과인지 다양한 저수준 에너지 빔을 사용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신경계를 손상시킨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에 관한 문서가 NSA에 의해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제 증상은 문서에 기록된 유사한 괴롭힘과 유사하며 NSA는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표적이 된 시민의 건강을 괴롭히고 손상시켰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그러한 괴롭힘에 대한 문서 외에도 중국이 고주파를 사용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을 공격한다는 미국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의 그러한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었지만 미국 자체가 그러한 관행에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괴롭힘을 당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밀 문서에 309 접근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사람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과 문제를 일으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동안 주관적으로는 최악의 불면증과 귀울림을 경험했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당시 제가 그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 괴롭힘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형태의 괴롭힘이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가해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더 심한 형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괴롭힘, 의도적인 신경학적 상태 손상,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심각한 신경학적 상태의 자연스러운 결과의 전체 과정은 궁극적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백/사인 한국인 및 전 세계 독자를 위한 글쓰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 한국에서의 커리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작가로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가가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위한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고문으로 돈을 310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런 일을 잘 하긴 했지만 큰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저에게 적합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제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되 강의와 글쓰기는 가능한 활동으로 열어둔 기밀 권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 아니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이슈에 대해 직설적으로 글을 썼고 그 글들이 주요 일간지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동안의 삶에 지친 아내가 취직도 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몇 가지 독특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안 저는 노틸러스 연구소의 외교 정책 전문지 포린 펄리시 인포커스에 글을 기고했고 그중 일부 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후 저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솔브리지에서 일만 잘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신문인 대전일보에 기사를 썼고 과학기술 관련 일간지인 대덕레스로 자리를 옮기면서 널리 읽혔습니다. 제가 쓴 기사 중 일부는 기술 전문가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매경 비즈니스 위클리의 칼럼니스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다른 칼럼보다 더 흥미롭고 지적으로도 복잡했습니다. 결국 여러 주요 신문에 폭넓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죠. 311 하지만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동아일보에 글을 쓰기 시작한 2013년에야 비로소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밀 제한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수백 편의 기사를 쓰면서 독자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한국에서도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가을 저는 발행 부수가 많은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의 기고자가 되었습니다. 제 세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 봄에 중앙일보에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6년 동안 매달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은 한국에서 널리 읽혔고 다른 매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매체에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시대 이슈에 대한 짧은 기사를 신문에 기고하고 번역하고 편집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국인의 정상적인 길이 막혀있던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분명 장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물론 영어로 된 기사도 게시했습니다.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출판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 독자를 위해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세계국어로 번역하고 편집할 수 있는 유능한 312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 글을 기꺼이 게재해줄 한국, 일본, 중국의 주요 신문사 편집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두 편의 기사가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한국어로 수백 편, 중국어로 약 120편, 일본어로 50편을 썼어요. 그 결과 작가로서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인한 분석으로 문학적 감각을 가미한 글을 쓰는 법을 배웠죠. 창의성과 냉철한 분석이 결합되어 한국에서 제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